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된 이념과 수도권 위주의 정치 지형 속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안 정치 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녹색당의 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셨는데요.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역시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자, 2022년 최대 이슈 역시 대선인데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강 구도로 치열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소수 정당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에서 자주 소개가 되고 있죠.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한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대선에 지금 거대 양당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고은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비호감 선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비호감 선거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을 배신한 선거여서 그렇지 않나라는 배신한 선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 이권으로 가져가면서의 국민을 배신하셨다라는 말 드리겠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집권 여당에서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집권 여당을 배신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부분이 일단 배신의 정치로 시작해서 비호감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지금까지는 삶이 바뀌지 않은 정치를 해왔었고 이 삶이 바뀌지 않은 정치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호감 정치가 더 부각되고 있지 않나. 부순정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선 관련해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기사를 살펴보면 줄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기사들입니다. 이거는 이번 대선이 막장 드라마급 대선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론 역시 그 두 양당의 다툼 장면만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정치의 다양성이 지금 실종되고 그리고 이런 진보 정당들의 목소리가 설 자리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내부자들 같은 영화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심정이고 매일 언론이 쏟아내는 그 막장 대선 뉴스를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줄리 뉴스가 한창이었던 지난 11월 24일에 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장치 없이 혼자 일을 하다가 감전되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구조가 늦어졌고 30분 넘게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지금 안전의 문제 그리고 하청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이 일에 대한 문제 제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줄리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의 이런 현 상황이 중요한가요? 사실 지금처럼 거대 양당에게만 집중된 이런 양당 체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박찬식 대표님은 이번 대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참 유권자 입장에서 참 답답한 선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이 사람이 되면 우리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 에너지가 없는, 그러니까 보통 총선은 현재 그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평가의 예. 의미가 강하다면 사실 대선은 이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예. 그런 거죠. 미래의 권력과 미래의 정책 이런 걸 해야 되는 선거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굉장히 녹록지 않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사회적 불평등과 지금 사회 해체 위기까지 오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지금 기후 위기가 와 있죠. 그다음에 어떤 국가 균형 차원에서 보면 그야말로 지방 소멸의 위기 이런 다양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적인 에너지가 모여야 되는 게 대선인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 거의 볼 수 없다는 게 대단히 정말 안타깝고 좀 그 답답한 그런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지금 선두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진보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그 정의당 심성정 후보가 지금 이 세 단체 중에서는 이제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 좀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지난번에 그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6% 정도 나왔던가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네. 현재 뭐 여론조사 상으로 봐서는 지금 2017년 대선 때보다는 좀 다소 낮은 게 아니냐. 또 이 여론의 좀 주목도도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호감 선거가 너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너무 열정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양대 선거에서 두 후보가 비호감이 높다라고 하면 저는 심상정 후보를 선택할 것 같다라는 저희 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지율이 그닥 높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발로 뛰는 선거를 주로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시기도 지금 어쨌든 별로 노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도입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지만 그거에 대한 실패. 그다음에 또 저희 당내의 어떤 혁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진보 정치를 이렇게 책임져 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선 토론들이 쭉 있을 거지 않습니까? 대선 토론이 쭉 있어가면 후보들의 이제 공약이 발표되고 토론을 하면서 지지율이 더 높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현재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높고 비호감도도 높은데 그것이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로 지금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거대 양당 체제에서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건 그 두 정당이잖아요. 그 두 정당에게만 모든 그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변의 제3, 제4, 제5의 목소리들이 다 실종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 이런 정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2020년도에 국민이 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맞게 의석수를 만들 수 있게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거대 정당이 분탕질을 하면서 만신창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비례대표제로 바뀌게 되었고 뭐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까지 이렇게 등장하면서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300석 중에 그때 283석이 다 거대 정당이 가지고 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양당 체제를 좀 흔들어 보려고 했던 제도 자체가 오히려 더 공고히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됐던 거예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왜곡되게 반영되는 이 선거법의 문제가 반드시 개정되지 않는다면 뭐 정의당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녹색당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을까? 정의당의 목소리가 녹색당의 목소리가 진보당의 목소리가 노동당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만 한국 정치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민주당이 여유가 문재인 후보가 그 당선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어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공간이 오히려 열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상대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02년입니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이해창 후보하고 붙었을 때도 사실 굉장히 팽팽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권영길 후보가 이렇게 했는데 물론 득표율은 그 당시에 한 2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젠다를 세팅하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잘 지금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민주당 후보나 특히 최근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우클릭을 하면서 중요한 불평등 문제든 아니면 기후위기 문제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좀 진보적인 의제가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언론에서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부분도 저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후보들이 여러 가지 지금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탈모 뭐 약 뭐 건강보험까지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세 분은 이번 대선에서 이 부분이 꼭 다뤄져야 되는데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이슈가 있다. 뭐 아쉬운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 이번 대선에서 좀 유권자들에게 그 어필하는 공약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까 뭐 선거제도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사표잖아요. 네. 사표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이제 박찬신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의제를 이끌어내서 이것을 선점하다 보면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무상보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다가간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기후위기라든지 불평등, 차별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 같은 경우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라든지 불평등 그다음에 뭐 차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녹색당에서는 이번 대선이 기후 대선, 나아가서 기후정의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2월 14일에 뭐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5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후 대선 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혹시 탄소시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게 탄소 시계인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7년 7개월 남아있다고 탄소 시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7년 7개월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대선이 이제 2번 다가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20대 대선이 우리에게 다가올 이 기후위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말보다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 전혀 위험하지 않다면서 기승전 핵발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소형 모듈 원전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구태의연하다 못해서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핵발전과 성장주의를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는 뭐 한두 분야의 과제가 아니잖아요. 뭐 에너지, 생태, 노동, 돌봄, 농정과 식량, 주거와 교통, 그리고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전환이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기후 대선이 되어야 한다. 기후 정의를 이루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찬식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뭐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이슈고 우리 앞에 닥친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고 그것을 대응하는데 단순히 기술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의 변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저는 두 가지 이슈, 하나는 불평등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지방 소멸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다가 투자를 많이, 이제 그런 산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 다 인간 노동을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거거든요.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 그러면 일자리하고 소득, 지금까지는 소득이라는 게 항상 일자리와 연관돼서 나왔었는데, 특히 기업의 일자리와. 근데 지금 그게 해체돼 나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대로 투자해서 이익이 남을 데가 없는데 돈은 자꾸 푸니까 그게 자산 거품이 생겨가지고 지금 부동산 엄청난 규모의 불로소득이 지금 예를 들어 뭐 부동산에서 한 2,000조 가까운 불로소득이 생겼다 그래요. 사실 그 2,000조 가까운 불로소득은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주도 부동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소득이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일자리를 통해서 창출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주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 기본소득 의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야 된다.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뭐 참여소득이냐, 아니면 국가 일자리 보장제냐. 어쨌든 이 지금 일자리가 안 되고 그리고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 대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져야 되는 게 이번 대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50%, 경제력이 70%가 지금 집중되면서 지방이 완전히 소멸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방이 경제적으로 붕괴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책이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처럼 거기에 이제 무슨 공공기관 하나 갖다 놓거나 뭐 산업체 하나 유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분명해졌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가균형위원으로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책,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뭐 대선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지방선거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제주 지역 진보정당 지지율을 총합해 보니까 도의원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먼저 살펴보면요, 20.17%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반면에 도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지금 한 석을 얻었고, 녹색당은 그 당시에 의석을 5%를 얻는데 못 얻어서 도의원을 못 냈죠. 4점 몇 퍼센트요? 4.87%. 4.87%. 그래서 의석 확보에 실패를 했고, 그동안 그 제주 도의회 역시 거대 양당이 거의 의석을 차지해 왔는데, 진보 정당들이 지금까지 의석 확보에 쉽진 않았어요. 고전했던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뭐 선거 정의당 치러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까? 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보정당의 득표율이 20%였고,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제가 비례의원 출마했을 때가 이제 11.6%, 그다음에 이제 지난 총선이 12.3%. 이게 정의당의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지지율이 20%라고 하면 그만큼의 의석이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여기에 있다고 봐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면 더 많은 이제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고, 그만큼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진보 정당에 이제 입성해 있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무게감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못 챙기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 정당에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입성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고은실 의원님이 도의회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떨 땐 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핵심이 정말 선거제도의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도 선거에서 녹색당이 아까 4.87%, 정의당이 12%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온전한 비례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면 두세 명의 녹색당 도의원이 그리고 대여섯 명의 정의당 도의원이 제주도의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진보정당 도의원 9명이 진입했을 때 제주도의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의원이 앞장서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를 팔아먹고 있는 그 일개 사기업 한진의 먹는 샘물 사업이 그렇게 무력하게 연장될 수 있었을까요? 고은실 의원님,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례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잡게 된다면 제주의 정치가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정당이 도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 선거제도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보 정당이 힘을 낼 수 있게 이번 선거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힘으로 앞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진보 정당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선거구제가 지금 득표율에 비해서 그 득표율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 의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그런 그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런 그 민의 반영 비율 정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소선거구제가 결국 승자 독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에 굉장히 지역 정치를 예속시키는 통로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당의 공천을 받으면 결국 그 거대 정당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비례대표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주도의 그 제주시와 서귀포의 동지역 정도는 두세 개 선거구로 대선거구제로 통합을 해서 여러 명을 뽑는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지방 그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그 다른 지역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는 얼마든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선거구 변경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로 빨리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해서 소수 정당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구조. 그래서 민의가 계속 이제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민주당이 54%를 득표했는데 그 76%의 의석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먼저 정의당부터 이야기 들어보죠. 지금 도지사 후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결정될 예정이고 도의원 선거는 또 어떻게 지금 준비들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일단 대선 치르는 게 일단 우선이다. 네. 그래서 대선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선이 끝나면 저희 정의당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로 해서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도의원 후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의원 후보에도 거론되고 지사 후보에도 거론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지금 저희 정의당 후보는 일도 이동 의뢰 한 분이 계시고 지금 청년 정치를 이끌 차세대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총선,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일정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제주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수도를 만들자. 환경수도를 만들려고 하면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후부지사 제도를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이제 책임 돌봄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책임 돌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있지만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거기에 대한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환경 수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게
제주도 조례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환경수도 부분을 넣자. 뭐 이런 주장들을 쭉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녹색당은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 고은영 후보 그때 당시에 득표율이 3%였던가요? 그래서 네. 상당히 선전했었는데 네, 네. 이번 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녹색당에서는 11월부터 당내에서 도지사 후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자격심사위원회 거치고 그리고 후보 등록하고 그리고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번에 제가 네. 제주도지사 후보로 결정되게 된 것이고요. 녹색당은 지금 제주의 위기가 기후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제주에 필요한 것이 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도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자면 많은 제주 도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2공항 반대한다고 결정했었죠. 그런데 자기는 찬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중앙정치 바라보지 않겠다, 도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고는 임기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도망쳐버린 정치인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희룡 전 도지사입니다. 지금 제주는 도지사가 사라졌고 그리고 정치도 실종됐어요. 많은 도민들이 이런 원희룡 전 도지사의 무책임과 거짓말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도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는 1순위로 환경 보전을 꼽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환경 보전이 1순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도의회는 개발주의자들 편에서 토건 세력 편에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부결시켰었고 최근에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자림로 공사 촉구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제주의 이런 정치적인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좀 극복하고 바로 세워야만 우리에게 다가올 이 기후위기 문제도 해결책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지사 후보로는 지금 위원장님이 선출이 되셨고요. 네네. 도의원 후보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금 있나요? 비례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밟아 나가게 될 텐데요. 녹색당은 청년 정치 그리고 청소년 정치를 통해서 많은 정치인들을 길러내고 있는 당입니다. 그래서 20대 청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해 나가게 될 텐데 어떤 후보들이 나오게 될지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도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현재 저희가 좀 궁금한 것이 어떤 단체인지 정당은 아니죠. 지금 현재 정당은 아닌데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시민정치연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역 정당이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유권자 단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유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단체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도민들은 많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 개발하고 우리 동네 개발하고 땅값 올라가고 그러면 최고다라고 했었던 그런 개발주에 대한 지지가 이제는 많이 후퇴하고 약화되고 있고 야 이러다가 제주도가 큰일 나겠다 이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아낼 거냐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우리의 선거 전략이기도 하고 우리 진보 세력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결집하고 그걸 현실적인 힘으로 만들어서 뭔가 제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게 우리 진보 세력이 이제 감당해야 될 임무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라는 것은 출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사실 민주당이나 도찐개찐으로 다 국제자유도시 개발 이 노선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환경 얘기하고 뭐 환경수도 얘기하고 막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우리 도민들의 어떤 마음을 모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정의당에서는 지금 제2공항 일단 백지화가 공약이죠. 네. 네, 공약이고
그 이후에 그럼 그 어떤 제주공항 확충이던가요? 어떤 지금 그 공약을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심상정 후보가 제2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공항의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어떻게 좀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네. 뭐 관제에 대한 기술,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완을 하면 제2공항에서 말하는 수용력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제2공항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잉 관광이라든지 도대체 이 관광의 수용력은 얼만큼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정확하게 몇 명이 제주도에 관광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인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연구 용역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어쨌든 제2공항에 대해서 뭐 백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들고요. 지난 우리가 20년 동안 뭐 개발에 대해서 무수한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은 도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백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제2공항에 대한 공약은 어떤 겁니까? 명확합니다. 제2공항 안 된다. 그리고 기존의 공항을 확충하는 문제 역시 제주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2공항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바로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되찾는 문제거든요. 기존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보셨듯이 국토부가 국책 사업이라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보존지역 관리조례 개정해서 공항이나 항만이 들어올 때 도의회의 승인을 좀 얻어보려고 했지만 개발주의자들의 편승한 도의원들이 부결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색당이 주민발의 조례로 제주도민 1,012분의 서명을 통해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국토부가 예정된 뭐 성산지역이나 이런 데 제2공항을 지을 경우에 최소한 도민들이 뽑은 도의회의 승인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제2공항을 짓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수용력이든 아니면 이제 환경 입지적인 타당성이든 등등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을 했고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입지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논란이 더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더 이상은 소모적인 논란밖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강행할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강행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녹색당하고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애초부터 제가 토론에서도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었지만 이게 현 공항을 확충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이제 관광객을 늘리는 문제하고 연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공항 자체가 연간 200만 명, 한 연간 17,000회 정도 운행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공항이거든, 지금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간 3천만 명, 1년에 한 17만 회, 10배 이상 가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제 시설이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면 활주로 용량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제일 문제가 터미널 위치 때문에 활주로하고 터미널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이 공간이 너무 비상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터미널을 이전시켜서 크게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우리가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막 비행기 타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터미널에서 바로 탈 수 있도록 그 저편 주기장이라고 하죠. 탑승교로 바로 타는 저편 주기장을 한 40개 이상으로 늘리고 그리고 이제 용량도 조금 여유 있게 사용하려면 저는 이제 남북 활주로까지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용량도 늘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는 늘어날 겁니다. 공항의 용량이. 그러면 그거를 꼭 그 용량을 꽉 채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여유 있게 사용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불편과 혼잡 상태를
방치하는 거는 맞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충의 기준이 뭐 지금 관광객 몇 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관광객 수준에서도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늘리지 1,500만 않더라도 명 정도를 기준으로 늘리지 생각하시는 않더라도 거죠? 저는 이제 줄이는 거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인구 전망이라든가 이를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관광이 줄어들 거다라고 저는 보지만 그러나 앞으로 한 10여 년 사이에 줄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줄인다고 했을 때 현재 있는 인프라, 그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렇게 다 거기에 맞춰서 조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줄이는 정책까지는 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막 더 늘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관광객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저는 현 공항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 이렇게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은 도민의 삶의 질이거든요. 관광객 1,500만 명으로 발생한 여러 사태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지하수 문제 뭐 하나 확실한 대안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기사에 보면 뭐 동부 지역 월정 하수 처리장 문제 같은 경우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500만 명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좀 진짜 세밀하게 면밀하게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녹색당 생각됩니다. 그럼 제주공항 확충도 안 신중하게 된다. 봐야 관광객 수를 된다? 조절하거나 아니면 예. 그 기준에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도민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예. 이걸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죠. 4.3 특별법. 제주에서 4.3 문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보상금의 액수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뭐 호적 그 문제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들 갖고 계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1인당 9천만 예.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일단 드리겠다. 2015년에 그 서달 오름이라든지 정뚜리 비행장의 학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그 배상 판결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억 3천이었는데 여기에 어떤 그 기준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은 이제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사전특별법의 배상으로 일단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족관계 특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예산이 반영돼서. 그래서 뭐 올해 내에 한다 그러면은 올해 내에 보상이 늦어질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보안입법을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4.3 특별법이 여수 순천에 이 민간인 학살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좀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돈 얼마 뭐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유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계를 위한 사전특별법 개정이 더 필요하다 하는 말씀. 예. 예, 말씀해 금액에 대해서는 그 용역팀하고 당사자인 유족회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뭐 많다 적다를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뭐 적절한 배상인가 여부는 앞으로 논의가 지속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짚고 싶은 문제는 진상 규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군정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부 역시 이번 배보상을 통해서 4.3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배보상은 그냥 당시 국가폭력에 희생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뭐 어제 보도에선가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19년 만이죠. 2차 진상조사가 진행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2024년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군정의 책임이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액수는 개별 보상의 액수는 그 인명 희생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또 70여 년 가까이 그거로 인해서 받아온 고통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액수죠. 굉장히 상징적인 액수에 불과한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유족회에서 이제 또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원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군사재판 수용인들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들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그 재판이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다 해서 일괄 구제를 하기로 원래 법안에 돼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이제 특별 재심 형태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심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또 살아계신 유족들마저 돌아가시기 때문에 정부가 그 특별 재심을 신속하게 하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명예회복하지만 물론 이번에 보상도 명예회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보상의 피해 구제의 의미라기보다는 명예회복의 의미가 더 강한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4.3이 무엇이었냐, 4.3 당시에 우리 그 제주도민들이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이른바 정명이라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만이 4.3의 진정한 명예회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당장은 그게 어떤 그 시민운동적인 차원의 문제겠지만 결국은 제도적으로도 그 4.3의 이름이 성격이 제대로 그 법에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정치 분야에서요.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제주에서 도민 없는 국제자유도시 계획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공약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러려면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이제 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높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폐지를 했는데, 결국은 도청 공무원은 늘어나고 일선의 읍면동의 이제 공무원들은 줄어든 상황이고, 또 이제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으면 도로 와야 되고 저희 의회로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이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들의 참여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희 녹색당도 지난 선거에서 읍면동 직선제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정책을 꾸준히 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초의회를 이렇게 부활하자는 방안 이외에도, 그리고 지금 프랑스 시민의회처럼 추첨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시민의회를 구성할 것을 좀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대해서 누구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그리고 투표율도 보면 보통 지방선거 60% 정도라면 30%에 30에서 40% 정도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첨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더 많은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려해보고 있고 정책적으로 반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K-방역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신속하게 새로운 방안들이 사실은 기초단체 차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현장과 직결돼 있고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지침이 오기 전에 지역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제 기후위기나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재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기초 단위의 그 어떤 자치와 행정력을 강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 단위의 그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그거는 또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제주시 서귀포 구조를 그대로 두고
기초단체로 갈 거냐라는 문제가 또 이제 있어서 사실 우리가 보면 고민이 필요하고 도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가되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자치나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읍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서 그 주민들과 직접 그 마주하면서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 직선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저는 읍면동 단위의 그런 주민자치회를 이제 실제로 주민 참여 지금처럼 그냥 참여라는 이름하에 그냥 이름만 올리는 이런 식의 동원이 아니라 정말 그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결정권을 주고 또 상당한 정도 규모의 재정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읍면동의 자치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제주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있잖아요. 비자림로 공사도 있고 뭐 하수 처리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제주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도민들께서 의식 수준도 저는 뭐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환경이 문제다.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뭐 현안이 있습니다. 뭐 쓰레기라든지 하수라든지 뭐 난개발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후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도당에서 제주도를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와 기후부지사 제도를 주겠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독립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녹색환경의회를 구성하자. 이거는 탈정치화된 시민단체인데 지금 뭐 영국의 뭐 기후의회라든지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기후의 어떤 의제를 얘기를 하고 이것을 입법화하는 그런 탈정치화에 대한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주도 의회에 만들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도민들이 제주의 환경이 지켜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려는 사업들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정말 되물어야 하거든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비자림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정말 꼭 필요합니까? 뭐 이번 1월 내에 공사 다시 강행하겠다고 제주도정은 밝히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되물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정책의 기준이 그리고 사업의 기준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추고 그리고 도민의 요구에 맞춰서 새롭게 이렇게 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월정리 주민들이 3개월 동안 그 언론의 조명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어제는 또 이제 세계유산본부하고 도청 앞에서 또 네.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원래 6,000톤이었다가 12,000톤으로 확장돼 있는데 그걸 다시 24,000톤으로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는 증설 반대를 넘어서서 아예 철거해라. 이 세계유산 마을에 무슨 그 하수처리장이냐. 그것 때문에 세계유산 마을 그의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럴 게 아니면 차라리 세계유산 그 지정을 자연유산 지정을 아예 철회해라, 재검토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 문제든 지금 쓰레기 문제든 아니면 지금 바다의 그 사막화 문제든 하나하나가 정말 쉬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그 제주도가 이제 과잉되고 포화돼서 오는 문제들이 지금 심각한데 우선은 더 이상의 개발은 일단 멈춰야 된다. 지금 이게 대규모 개발 계획 여러 가지 이제 아직도 추진되고 있는 뭐 동물 테마파크니 뭐 저 자연 체험 파크니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저쪽 그 신화역사 월드 옆에 또 2차 연장 확장하니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일단 올 스톱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요한 그리고 나머지 도로 계획들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그래놓고 이미 터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 무슨 방안을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하고 우리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정말 치열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합의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절차가 정말 중요하다. 그거를 그냥 그 눈가림식으로 그 통과 의례식으로 무슨 설명회하고 토론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절차를 만들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승자 독식의 정치 구도 속에서 편가르기와 진영 논리만 강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대한 정치 세력이 이런 정치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